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눈이 펑펑 쏟아지는 지리산 자락 아래 슬픈 사연을 간직한 여인이 살고 있었단다. 바람 소리가 문풍지를 거세게 흔드는 이런 밤이면 나는 억울하게 쫓겨나 차가운 눈밭을 헤매야 했던 그 여인의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시리곤 하지. 자, 그럼 찻잔을 들고 천천히 들어보게나. 사람의 인연과 땅의 이치, 그리고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찾아오는 기적 같은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니 말이다. 조선 땅 방방곡곡에 유교의 법도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던 시절이었지. 마을 어귀에서 가장 기와가 높고 담장이 으리으리한 집은 최진사 댁이었단다. 그 집 안채 부엌에는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섭고 차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인, 홍주가 있었다. 그녀는 이 집의 본처였으나 안방마님 대접은커녕 하인들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었지. 홍주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는데 이는 그녀가 시집 온 지 20년이 넘도록 하루도 빠짐없이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장을 담그거나 김치를 버무려 온 탓이었어. 마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 장맛이 일품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그 맛을 빚어낸 홍주의 노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단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면 혀를 차며 수군거렸지. 저런 칠거지약 중에 으뜸인 무자, 무즈라지 뭔가. 자식을 못 낳으니 독수공방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지. 홍주는 그 모멸 섞인 시선을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낡은 무명 치마폭에 감추곤 했어. 최진사 댁의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는 듯 했단다. 사랑채에서는 최진사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홍주에게 닿지 않는 메아리와 같았지. 최진사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이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 그는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는 홍주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고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불길하게 생각했단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지. 그녀는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무난 인사조차 빳빳한 고개로 외면하며 밥상머리에서조차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기다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는 것이냐. 시어머니의 독설은 홍주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홍주는 그저 입술을 깨물며 마른 침을 삼킬 뿐이었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도 없는 장독대에서 차가운 항아리를 닦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것뿐이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인물이 등장했으니 바로 첩으로 들어온 월향이었다. 월향은 읍내 기방 출신으로 여우처럼 홀리는 눈웃음과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닌 젊은 여인이었지. 그녀가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자 집안의 권력은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넘어갔단다. 월향은 비단 옷을 휘감고 안방을 차지한 채 홍주를 마치 부리던 종처럼 대하기 시작했어. 형님, 제가 몸이 무거워 입맛이 통없네요. 형님이 담근 동치미 국물이 아니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으니 어쩝니까? 월향의 말 한마디면 홍주는 엄동설 안의 장독을 깨고 살얼음 낀 동치미를 퍼날라야 했지. 최진사는 그런 월향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며 홍주가 곁에 있어도 보란 듯이 월향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음꽃을 피웠단다. 그 웃음소리는 홍주가 머무는 행랑채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텅 빈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 운명의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지. 저녁 수라상을 물리고 안채로 들어서던 홍주는 문지방을 넘으려던 월향과 마주치게 되었어. 월향은 홍주를 보자마자 묘한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주저앉아 버렸단다. 그녀는 자신의 배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 아이고, 사람 살려.
형님이 저를 밀쳤어요. 우리 귀한 아기씨 잘못되면 어떡해. 월량에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고요한 밤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 순식간에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고 최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어. 시어머니와 하인들도 등불을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단다. 홍주는 너무나 당황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녀는 맹세코 월양의 옷자락조차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홍주의 뺨을 잇는 힘껏 내리쳤단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홍주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 내 인연, 투기가 하늘을 찌른다더니 감히 내 핏줄을 헤아려 들어? 네가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최진사의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어. 홍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지.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끼어들어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어. 시끄럽다. 독한 년, 아이를 못 낳으니 남의 아이까지 죽이려 드는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며느리는 더 이상 못 본다. 월양은 최진사의 품에 안겨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홍주를 노려보고 있었지. 그 눈빛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릿한 조소가 서려 있었어. 결국 홍주는 그 밤으로 소박을 맞고 말았단다. 20년을 바쳐온 가문에서 내쳐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지.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낡은 무명 보따리 하나뿐이었어. 다행히도 홍주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쥐어주었던 은전 몇 뼘이 든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단다.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었지.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떠밀려난 홍주는 굳게 닫힌 대문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어. 문 안쪽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등불의 온기가 느껴졌지만 문 밖은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추위뿐이었지.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세상은 온통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어. 홍주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단다. 아니, 눈물조차 얼어버릴 만큼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렸기 때문이지. 홍주는 눈보라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지. 바람은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그녀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어. 발가락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시려왔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단다. 마을 사람들의 집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어. 그녀가 걷는 길 뒤로 찍히는 발자국들은 금세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져버렸지. 마치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흔적조차 지워버리려는 듯 말이야.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절과 헌신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꼈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숨막히던 감옥 같은 집에서 벗어났다는 기묘한 해방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도 했단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을 어귀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게 되었어.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지. 홍주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정신은 점점 혼미해져 갔어. 이대로 눈 속에 파묻혀 죽는 것인가? 차라리 그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스르르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려던 찰나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박이는 것을 보았단다. 그것은 마치 저승길을 밝히는 도깨비불 같기도 했고 누군가 애타게 기다리는 호롱불 같기도 했지. 홍주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가듯 발걸음을 옮겼어.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더럽다고 피해 다니는 곳. 똥지개꾼들이 모여 사는 천민촌 근처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단다. 하지만 그 순간 홍주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거룩한 성전처럼 보였지.
참고 문 밖으로 쫓겨난 홍주가 눈보라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헤매다 희미한 불빛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찻잔이 비었구먼. 따뜻한 차를 조금 더 따라주마. 바깥 바람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게 홍주가 쫓겨나던 그 밤도 딱 이랬을 게야. 홍주가 쓰러진 곳은 마을 사람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는 천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피어날 인연은 그 어느 양반집 규방보다 귀한 것이었지. 자, 그럼 쓰러진 홍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기막힌 결정을 내렸는지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꾸나. 홍주가 정신을 잃고 눈밭에 얼굴을 파묻으려던 찰나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판잣집 문이 열렸단다.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허리가 굽은 곱추 사내 칠성이었어. 칠성은 마을의 온갖 잦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었지. 남들이 더럽다고 피하는 똥지게를 지고 죽은 짐승을 치우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사내였어. 그의 얼굴은 곰보 자국으로 얼거 있었고 등은 기형적으로 굽어 있어 아이들이 보면 울음을 터뜨릴 만큼 흉한 몰골이었단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곤 했지. 하지만 그 험악한 외모 속에 비단결 같은 마음씨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어. 칠성은 자신의 집 앞에 쓰러진 여인을 보고 깜짝 놀랐지.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얼핏 보이는 고운 얼굴선과 정갈한 쪽진 머리는 그녀가 예사롭지 않은 신부님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그는 주저할 겨를도 없이 꽁꽁 언 손으로 홍주를 번쩍 안아들었단다. 깃털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무게에 칠성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지. 홍주가 눈을 떴을 때는 희미한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에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지. 곰팡이 냄새, 묵은 땀 냄새, 그리고 어렴풋한 걸음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칠성의 오두막이었단다. 방 안은 냉기만 겨우 면할 정도로 서늘했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 깨어났소? 걸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홍주는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쑤셔 비명조차 지르기 힘들었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칠성은 황급히 다가와 이 빠진 사발을 내밀었어. 이거라도 좀 드시오. 시래기 죽이오. 변변치 않지만 몸을 녹이는 데는 좋을 거요. 사발 안에는 멀건 국물의 시래기 몇 줄기가 둥둥 떠 있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홍주에게는 산의 진미보다 귀해 보였단다. 홍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받아들고 국물을 들이켰어.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오장육부가 조금씩 풀리는 듯했지. 그녀는 그제야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 흉측하게 굽은 등과 얼근 얼굴. 처음엔 흠칫 놀랐지만 홍주는 곧 그의 눈동자가 맑은 호수처럼 깊고 선하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지. 최진사댁의 그 기름진 얼굴들과 비단옷 속에 감춰진 표독스러운 눈빛과는 정반대였어. 홍주는 사발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입을 열었어. 고맙습니다. 죽을 뻔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굵은 손가락으로 코밑을 문지르며 고개를 돌렸지. 아니요, 산 사람이 눈밭에서 죽는 꼴을 어찌 봅니까? 헌데 부인 같은 분이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게 되셨소? 홍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긴 한숨과 함께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단다. 아이를 낳지 못해 쫓겨난 이야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이야기, 그리고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칠성의 눈가는 붉어졌고 주먹을 꽉 쥐어 부들부들 떨더구나. 천하의 몹쓸 인간들. 사람이 어찌 사람한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칠성은 자신이 겪은 천대와 멸시가 떠올라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게지. 그날부터 홍주는 칠성의 오두막에 머물게 되었어. 처음에는 좁고 냄새나는 방이 불편했지만 칠성의 지극정성에 홍주의 마음도 점차 열리게 되었단다.
칠성은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 홍주에게 주었고, 홍주가 추워할까봐 밤새 아궁이에 솔방울을 주워다 불을 지폈지. 홍주는 그런 칠성을 보며 생각했어. 겉모습은 흉하지만 속은 부처님 같은 사람이구나. 비단 옷을 입은 짐승보다 낫다. 두 사람은 서로를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의지하게 되었어. 세상에서 버림받은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봄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며 땅이 녹기 시작할 무렵 마을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자네 들었나? 저기 마을 끝자락에 있는 똥밭을 최진사가 내놓았다네. 에잉? 그 냄새나고 질척거리는 땅을 누가 사? 거긴 농사는커녕 자풀도 제대로 안 자라는 저주받은 땅이잖아. 칠성이 장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홍주에게 전해주었지. 그 땅은 마을의 하수와 오물이 흘러들어 고이는 저지대 습지였어. 여름이면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떼가 들끓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었지. 그런데 최진사가 처벌향의 사치스러운 씀씀이와 흉년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해지자 가문의 쓸모없는 재산이라도 처분하려 내놓은 것이었어. 하지만 홍주의 반응은 뜻밖이었단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어. 칠성아, 나를 그곳에 데려다 다오. 칠성은 펄쩍 뛰었지. 누님, 거길 뭐하러 갑니까?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곳이오. 발 빠지면 나오지도 못해요. 하지만 홍주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 홍주는 칠성의 부축을 받으며 그 문제의 똥밭으로 향했단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어. 검고 끈적한 진흙 위로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오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 흉물스러운 땅이었어. 하지만 홍주는 코를 막기는커녕 치마를 걷어 올리고 진흙 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단다. 누님, 더럽습니다. 칠성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홍주는 허리를 숙여 그 검은 진흙 한 줌을 퍼올렸어.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을 비벼보고 냄새를 맡고 심지어 혀끝에 살짝 대어보기까지 했지. 그 순간 홍주의 뇌리에 전율이 흘렀어. 이 땅은 죽은 땅이 아니었어. 수십 년간 마을의 오물과 낙엽, 썩은 갈대들이 층층이 쌓이고 삭아서 그 어느 곳보다 영양분이 풍부한 기름진 옥토로 변해 있었던 거야. 겉보기엔 더럽고 냄새나는 똥밭이었지만 그 속은 생명을 폭발적으로 키워낼 준비가 된 보물 창고였던 셈이지. 홍주는 평생 장을 담그며 발효의 미학을 깨우친 여인이었어. 썩은 콩이 구수한 된장이 되듯 썩은 오물이 최고의 거름이 된다는 이치를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이지.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 칠성아, 내가 이 땅을 사야겠다. 칠성은 기겁을 했지. 누님, 제정신이요? 그 귀한 은전을 털어 이런 똥구덩이를 산다니요. 차라리 작은 텃밭이라도 사서 푸성기를 심는 게 낫지 않소? 하지만 홍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녀는 품속 깊이 간직해온 전 재산, 어머니의 유품인 은전 주머니를 꺼내 들었단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었어. 그것을 이 도박에 걸겠다는 것이었지. 홍주는 곧장 최진사댁으로 향했어. 대문 앞에서 칠성은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홍주는 당당하게 하인에게 최진사를 부르게 했지. 최진사와 월양이 비웃음을 흘리며 대문 밖으로 나왔어. 오후 쫓겨난 주제에 밥은 빌어먹고 사나 했더니 웬 거짓골을 하고 나타났느냐. 최진사의 비아냥에 월향이 까르르 웃어댔지. 홍주는 흔들림 없이 말했어. 나으리, 저 아랫마을 습지를 파신다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최진사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어. 푸아하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구나. 똥지게꾼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 똥독이 올랐느냐. 그래, 좋다. 그 쓸모없는 땅 내년에게 팔아주마. 아주 싼 값에 넘길 테니 어디 그 똥밭에서 천년만년 잘 살아보거라.
최진사는 골치 아픈 땅을 팔아치우고 푼돈이라도 챙길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문서를 내주었어. 마을 사람들도 구경을 나와 손가락질을 해댔지. 저 여자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전 재산을 털어 똥밭을 사다니. 칸들이 쫓겨나더니 실성을 했나 보구만.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홍주는 묵묵히 은전 주머니를 건네고 땅 문서를 받아 품에 넣었단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 오히려 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처럼 강렬했지. 그녀는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어. 두고 보라지. 당신들이 버린 이 똥밭에서 황금보다 귀한 꽃을 피워낼 것이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빠진 당신들과 달리 이 땅은 겉은 더러워도 속은 알차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날 밤 칠성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아이고, 우리 누님 어쩌나. 저 돈이 어떤 돈인데. 하지만 홍주는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단다. 칠성아, 걱정 마라.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상이 버린 우리 둘과 세상이 버린 저 땅이 만나. 반드시 보란 듯이 일어설 날이 올 거야. 홍주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어. 그날 밤 똥밭 위로 쏟아지는 별빛은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지. 마치 그 땅이 품고 있는 엄청난 비밀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이야. 그렇게 홍주와 칠성 그리고 똥밭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의 씨앗이 바로 그 냄새나는 진흙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게지. 참고 홍주가 자신의 안목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 모두가 비웃는 똥밭을 구매하는 장면, 그리고 최진사의 조롱과 대비되는 홍주의 굳은 결의로 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차 한 잔 더 하시게. 이야기의 맛이 점점 깊어지고 있지 않나? 썩은 냄새 진동하던 똥밭을 산 홍주의 선택. 그 무모해 보이던 도박이 과연 어떤 싹을 틔웠는지 궁금해서 눈이 초롱초롱하구먼. 자, 이제 그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들려주마. 홍주와 칠성은 똥밭에 툇집을 엮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싸쥐고 지나가며 혀를 찼지. 저 냄새나는 구덩이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벼농사는커녕 피도 안 자랄 텐데. 하지만 홍주의 생각은 달랐어. 그녀는 칠성에게 벼를 심는 대신 밭에 고랑을 높게 쌓고 그 위에 아주 특별한 씨앗을 뿌리게 했단다. 그것은 바로 지치자초, 지처였어. 지치는 뿌리에서 붉은 물감을 얻는 귀한 약초이자 염료 작물인데 땅의 기운이 지나치게 기름지거나 습기가 많으면 뿌리가 썩어버리기 십상이라. 웬만한 농사꾼은 엄두도 못 내는 까다로운 작물이었지. 하지만 홍주는 알았던 게야. 이 똥밭의 썩은 흙이 오랜 세월 발효되어 도끼는 빠지고 지치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름기만 가득 남은 천하의 명당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칠성은 홍주가 시키는 대로 묵묵히 탈의질을 했어. 칠성의 등은 비록 굽었지만 그의 팔뚝에는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지. 그가 카미를 내리꽂을 때마다 검고 차진 흙이 뒤집히며 깊은 곳에 숨어있던 쿵고하면서도 구수한 흙냄새가 올라왔단다. 누님, 이 흙 만져보면 꼭 갓 쪄낸 떡처럼 찰집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칠성의 말에 홍주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었지. 그 미소는 최진사 댁의 그늘진 부엌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흙을 닮은 건강하고 당당한 미소였어. 두 사람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달이 뜨면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계절을 보냈단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되었을 때 마을에는 재앙이 닥쳐왔어. 하늘이 노하셨는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독한 가뭄이 시작된 거야. 자결하는 태양은 대지를 바싹바싹 태워버렸지. 마을의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적적 갈라졌고
애써 심어놓은 벼들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단다. 최진사 댁의 드넓은 논도 예외는 아니었어. 하인들이 물을 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개울물마저 말라버린 터라 속수무책이었지. 최진사는 타들어가는 논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어. 안방의 월향은 더위와 짜증을 이기지 못해 하인들에게 분풀이를 해대고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단다. 그런데 말이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온 마을이 붉은 황토색으로 말라 죽어가는데 오직 한 곳, 마을 끝자락의 똥밭만이 짙푸른 초록빛으로 넘실거리고 있었던 게야. 홍주가 산 그 땅은 본래 지대가 낮고 오물과 썩은 식물이 두텁게 쌓여 있어 땅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축축한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거지. 게다가 그 위에 심은 지치는 본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성질이 있어. 가뭄이 들수록 물을 찾아 땅속 더 깊이 그 영양분 가득한 심토로 파고들었던 거야. 장렬하는 태양빛은 오히려 지치 잎을 더욱 무성하게 만들고 뿌리에는 붉은 기운을 꽉 채워주는 보약이 되었단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똥밭에서 황금이 자라고 있어. 소문은 삽시간에 최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인들을 대동하고 똥밭으로 달려갔어.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턱이 빠질 뻔했단다. 자신의 눈은 다 타들어가는데 자신이 버린 아내와 자신이 판 똥밭은 보란듯이 생명을 뿜어내고 있었으니까. 질투와 탐욕이 독사처럼 그의 마음을 휘감았지. 저 땅은 본래 내 것이었다. 전연이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내 땅의 기운을 빼앗아 간 것이 분명해. 최진사의 비틀린 신보는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어. 여봐라. 당장 저 밭을 갈아엎어라. 그리고 전연을 끌어내. 최진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밭두렁으로 난입했어. 하인들이 주춤주춤 낫과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지. 밭에서 김을 매던 칠성이 깜짝 놀라 일어섰지만 워낙 많은 수라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그때였단다. 밭 한가운데서 홍주가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선 것은 그녀의 손에는 호미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지. 예전에 기죽어 지내던 홍주가 아니었어. 땅을 살리고 생명을 키워내면서 그녀의 내면에서도 단단한 자존감이 뿌리를 내린 게야. 멈추시오. 홍주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하던지 달려들던 하인들이 흠칫하며 멈춰 섰단다. 최진사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흘렸지. 인연이 미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는가 보구나. 감히 지아비에게 소리를 질러. 이 땅은 본래 우리 가문의 땅이다. 내년이 사기를 쳐서 헐값에 가져간 것이니 무효다. 당장 내놓고 꺼지지 못할까. 홍주는 코웃음을 쳤어.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지. 바로 최진사가 직접 도장을 찍어준 매매 문서였어. 나으리, 이 문서를 보십시오. 나으리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니 똥값에 가져가라며 비웃던 그 입으로 이제 와서 땅이 탐나니 사기라고 하십니까? 양반의 체면이 말이 아니군요. 홍주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구경 나온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맞아, 최진사가 똥밭이라고 억지로 팔았잖아. 이제 와서 배가 아픈가 보네. 수군거림이 들려오자 최진사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지. 이 건방진. 여봐라, 뭣들 하느냐. 저 문서를 뺏고 밭을 엎어버리라니까. 최진사가 악을 쓰자 하인들이 다시 달려들 기세를 보였어. 그때 칠성이 스미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홍주의 앞을 막아섰단다. 누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이 스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나 칠성이 똥지게 지며 멸시받고 살았지만 힘 하나는 장사요. 칠성의 흉측하지만 듬직한 모습과 살기등등한 기세의 하인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어. 무엇보다 홍주의 서슬퍼런 기백이 그들을 압도했지.
홍주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서며 최진사를 똑바로 응시했어. 저는 더 이상 최진사 댁의 그림자 같은 안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주인이며 내 삶의 주인입니다. 법도 좋아하고 체면 좋아하는 나으리께서 관아에 가서 시비를 가르시겠다면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허나 옹고울의 나으리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제는 그 여인이 일군 밖까지 빼앗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과연 나으리의 그 고고한 명예가 어찌 될지 궁금하군요. 최진사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홍주의 말이 구구절절 옳았을 뿐더러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이 예전의 그 순종적인 여인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야. 그는 쥐고 있던 부채를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땐 돌아섰단다. 두고 보자. 내년이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나 볼 것이다. 최진사는 하인들을 이끌고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고 옹졸해 보이던지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지. 최진사 일행이 사라지자 홍주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단다. 칠성이 다가와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지. 누님, 정말 대단하셨소. 천하의 최진사를 말로 쫓아내다니. 홍주는 칠성을 보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었어. 고맙다, 칠성아. 네가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게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그리고 이 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그날 이후 홍주의 밭은 기적의 밭이라 불리기 시작했어. 가뭄 속에서도 홀로 푸르름을 자랑하는 지치밭은 마을의 명물이 되었지. 그리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었단다. 똥밭의 진흙 속에서 붉게 여물어가는 지치 뿌리들처럼 홍주의 인생에도 붉고 찬란한 꽃이 피어날 준비를 마친 게야. 과연 그 수확의 결과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놓을지, 그리고 인과응보의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마지막 이야기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게나. 밤이 꽤 깊었구나. 화로의 불씨도 사그라들고 있으니 장작을 하나 더 넣어주마.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마치 홍주의 인생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소리 같지 않느냐. 자, 이제 길고 길었던 홍주와 칠성, 그리고 똥밭의 마지막 이야기를 맺을 때가 되었구나. 냄새나는 진흙 구덩이에서 과연 어떤 보물이 쏟아져 나왔는지, 그리고 인과응보의 칼날이 어떻게 최진사를 겨누었는지, 그 통쾌하고도 가슴 뭉클한 결말을 들어보아라.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지리산 자락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 무렵이었어. 마을의 논밭은 가뭄의 여파로 쭉정이만 남은 벼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홍주의 똥밭은 상황이 전혀 달랐단다. 홍주와 칠성이 밭으로 나가 조심스럽게 흙을 파헤치자 그 속에서 붉은 용들이 꿈틀거리는 듯한 굵은 지치자 뿌리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지. 세상에 그 뿌리가 어찌나 굵고 실한지 껍질을 살짝 벗기자마자 핏빛처럼 선명하고 영롱한 붉은색이 배어 나왔어. 똥밭의 풍부한 거름기와 깊은 곳에 수분을 머금고 자란 지치는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최상품 중의 최상품이었던 게야. 누님, 이 색깔 좀 보시오. 이건 그냥 풀뿌리가 아니라 붉은 황금입니다. 황금.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뿌리를 치켜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단다. 한양의 큰 상단 샹틀이 냄새나는 똥밭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어. 이보시오. 그 지치를 우리에게 파시오. 값을 2배로 쳐주리다. 아니오. 우리에게 넘기시오. 우리는 3배를 부르겠소. 상인들은 서로 앞다퉈 돈보따리를 풀어놓았지. 그의 전국적인 가뭄으로 약재와 염료가 귀해진 데다 궁궐에서 왕실의 의복을 염색할 최상급 자초를 구하지 못해 난리가 났던 터였거든. 홍주가 키워낸 지치는 부르는 게 값이었어. 홍주는 서두르지 않고 가장 점잖고 신용 있는 상단과 거래를 했단다.
똥밭에서 캐낸 붉은 뿌리들이 수레에 가득 실려 나갈 때마다 그 대가로 묵직한 은전과 비단이 칠성의 오두막 마당에 쌓여갔지.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어. 아이고, 배 아파라. 똥밭이 금밭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홍주 저 여인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우리가 사람을 못 알아봤네 그려. 반면 최진사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단다. 가뭄으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친 데다 무리하게 사들인 땅 문서들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빚독촉이 빗발치기 시작했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의 재물을 야금야금 빼돌리던 첩 월량이 결정타를 날렸지. 최진사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술에 절어 지내던 어느 야밤. 월량은 패물함과 돈이 될 만한 집안의 골동품을 모조리 챙겨 젊은 왈패놈과 함께 도망을 쳐버린 거야. 아침에 일어난 최진사가 발견한 것은 텅 빈 안방과 먼지 쌓인 장롱뿐이었지. 이럴 수가. 월향이 네가 나를. 최진사는 마당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떠나간 버스는 돌아오지 않는 법. 그가 믿었던 가문의 명예도 젊은 첩의 사랑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뒤였어. 결국 최진사의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빚쟁이들에게 넘어가고 말았단다. 가구마다 붉은 차압 딱지가 붙었고 하인들도 뿔뿔이 흩어졌지. 한때 떵떵거리던 양반 최진사는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어. 낡은 갓은 찌그러지고 도포자락은 흙투성이가 된 채 그는 내탄 눈으로 마을을 배회했지.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버린 전처 홍주가 사는 곳이었어.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칠성의 낡은 오두막이 아니었단다. 홍주는 지치를 팔아 번 돈으로 똥밭 근처의 양지 바른 곳에 번듯한 기와집을 짓고 그 옆에는 커다란 염색 공방을 차렸어. 공방 앞마당에는 붉게 물들인 비단들이 가을 하늘 아래 춤추듯 널려 있었고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지. 홍주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며 덕을 쌓고 있었어. 흉측한 외모 때문에 평생 천대받던 칠성은 이제 비단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공방의 대행수 책임자가 되어 사람들을 호령하고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칠성 어르신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했단다.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 있는 사람과 그의 처지가 바뀌니 세상의 눈도 바뀐 것이지. 최진사는 담장 너머로 그 풍경을 훔쳐보았어. 안채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홍주의 모습이 보였지. 고운 옥색 한복을 입고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는 과거 자신의 집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던 그 초라한 여인이 아니었어. 마치 귀부인처럼 기품이 흘러넘쳤지. 그녀의 옆에서는 칠성이 장부를 보여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홍주는 칠성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남매처럼 정답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 그 평화롭고 따뜻한 풍경은 최진사의 얼어붙은 가슴을 후벼 팠단다. 아,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진흙 속에 묻힌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돌멩이를 줍느라 내 인생을 망쳤구나. 최진사는 뼈저린 후에 가슴을 쥐어뜯었어. 자신이 재수없다. 아기도 못 낳는 돌개집이다라며 내쫓았던 여인이 사실은 황무지 같은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지혜롭고 강인한 여장부였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야. 그는 당장이라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가 여보, 내가 잘못했소. 다시 받아주시오라고 빌고 싶었어. 하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 홍주의 눈빛에 서려있던 그 당당함과 위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습이 그를 압도했기 때문이야. 게다가 대문 앞을 지키는 건장한 일꾼들이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에 남은 한 줌의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단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홍주가 밖으로 나왔어. 마을의 가난한 노인들에게 나눠줄 겨울옷을 직접 챙겨 들고 나오는 길이었지. 최진사는 황급히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지만 홍주의 시선이 잠시
그가 숨은 쪽을 스치고 지나갔어. 홍주는 어쩌면 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덤덤한 눈빛으로 허공을 한번 응시하더니 다시 일꾼들에게 지시를 내렸지. 그녀에게 최준사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도 그리움의 대상도 아니었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혹은 전생의 업보처럼 희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게야. 복수란 칼을 들어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보란 듯이 잘 살아서 상대가 스스로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걸 홍주는 몸소 보여준 셈이지. 최진사는 홍주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힘없이 발길을 돌렸어. 찬바람이 그의 텅 빈 옷깃을 파고들었지. 그는 자신이 버린 똥밭에서 피어난 붉은 꽃들을 뒤로한 채 정처 없는 유랑의 길로 사라졌단다. 그가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 평생을 후회와 회한 속에서 씹으며 살았을 테지. 세월이 흘러 홍주는 마을의 큰 어른이 되었어. 그녀는 칠성을 좋은 짝과 혼인시켜 가정을 꾸리게 해주었고 자신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도 수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단다. 그녀가 사들였던 그 똥밭은 이제 조선 최고의 약초밭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땅을 복을 부르는 붉은 밭이라 부르며 홍주의 공덕을 기렸지.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어떠냐? 사람의 팔자라는 것이 참 묘하지? 가장 천한 땅이 가장 귀한 밭이 되고 가장 천대받던 여인이 가장 귀한 주인이 되었으니 말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땅은 없고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법이란다. 다만 그 진가를 알아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밤 홍주의 이야기가 자네의 가슴 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란다. 혹시 지금 시련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거라. 눈보라가 매서울수록 봄에 피어나는 꽃향기는 더 짙은 법이라는 것을. 밤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자리에 눕거라. 밖에는 눈이 그치고 별이 총총하구나. 좋은 꿈 꾸게나.